안녕하십니까. 2월 한영회계법인 국제조세 이전가격팀의 정은석 회계사입니다. 긴 시간 동안 계정세법 세미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다룰 내용은 디지털 조세 그리고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직 기획재정부에서 구체적인 법안이 나오지 않았고 내년부터 실행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나라가 OECD 및 G20 국가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이 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 가고 있는 상황에 있고, 이것이 많은 이제 국제조세 현황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제로 다루게 됐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국제조세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변화 흐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뱁스 1.0이고요. 이미 많은 이제 회사에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라고 하는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계시죠. 그래서 현재 뱁스 1.0은 이미 시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붉은 동그라미가 지역과세주의로서의 전환입니다. 세 번째가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인 뱁스 2.0 디지털 텍세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뱁스라는 것이 논의되게 된 계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아주 이제 유명한 그림이고 벌써 5년 전의 사례인데, 미국의 대표적인 디지털 기업인 A사의 사례입니다. 이 디지털 기업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지적재산인데요. 그 지적재산을 다른 나라로 옮기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고 계신 푸른색 동그라미가 지적재산의 이동 경로를 보여주고 있고요. 노란색 동그라미가 그 지적재산을 통해서 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로인 로얄티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먼저 지적재산을 아일랜드 회사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국기가 보이실 텐데 맨 먼저 지적재산을 옮기는 국가가 아일랜드 국기는 아니죠. 버뮤다 국기입니다. 근데 버뮤다 국기이지만 위에 IR A라고 써 있죠. 그래서 아일랜드 회사입니다. 아일랜드가 갖고 있는 독특한 상법 때문인데요. 아일랜드에다가 등록만 하면 전 세계 어디에다 법인을 설립하든 아일랜드 회사가 된다라고 하는 아일랜드의 독특한 회사법 체계 때문에 가능해진 시스템인데요. 그렇게 아일랜드 회사로 옮겨진 지적재산권이 네덜란드, 다시 아일랜드,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과정을 보실 수 있고요. 그렇게 전 세계로부터 걷어들인 로얄티를 아일랜드 회사가 한번 걷고요. 그걸 다시 네덜란드로 보냈다가 다시 아일랜드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아일랜드와 네덜란드는 같은 EU 국가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국경을 통과하면서 로얄티를 주고받는다 하더라도 원천세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시스템 때문에 결국은 모든 소득이 IR코 A로 모이게 되고 아일랜드 회사 A는 결국 버뮤다에 소재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이것 때문에 결국 미국에서는 결국 세수를 확보하지 못했고 이러한 것들이 뱁스 논의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지역과세 대세론입니다. 지역과세는 크게 전세계 과세와 지역과세로 이제 세무 체계를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와 OECD 5개국은 현재 전세계 과세 시스템을 아직까지 고수를 하고 있고요. 미국, 일본, EU 국가, 그 다음 OECD 38개국 대다수가 현재 지역과세를 쓰고 있는데, 지역과세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이제 해외로부터 받아오는 배당이 비과세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불문하고 국내 원천 소득만 과세한다라고 하는 지역과세의 특징 때문인데요. 이 부분이 현재 디지털 경제와 부합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지역과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누게 될 본격적인 주제인 뱁스 2.0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현재 뱁스 2.0이 어떻게 논의됐고 연혁은 어떻게 됐는가라는 내용, 그리고 이 뱁스 2.0은 투 필라 어프로치라는 어프로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라는 기둥이죠. 그래서 두 개의 커다란 기둥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이 저희 현재 EY에서 한영에서 준비하고 있는 모델링 툴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논의 배경과 연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경제의 특징은 이제 물리적인 사업장 없이도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전에 이제 수익을 창출하려면 반드시 물리적 사업장이 있어야 했고, 그곳에서 뭐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그곳에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수익 창출이 이루어졌지만, 여러분들 요즘 많이 보시고 계신 이제 OTT 서비스를 생각해 보시더라도 이제 그 회사가 반드시 한국에 사무실이 있어야 하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그 회사가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은 그냥 그 사용자들이 간단하게 리모컨으로 혹은 뭐 스마트폰에서 손가락을 터치함으로써 그냥 매출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경제의 특징은 물리적 사업장 없이도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형자산 의존도가 높죠. 우리가 OTT 서비스 중에 가장 이제 시장 점유율이 높은 서비스 중에 하나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 서비스가 실제로 가장 많은 컨텐츠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컨텐츠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그 컨텐츠가 나의 취향에 맞춘 추천을 굉장히 잘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종의 무형자산이죠. 그래서 그런 무형자산 의존도가 되게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회사가 물건을 파는 회사가 아니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으로는 사용자 참여가 실제로 가치 창출에 기여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요즘 많이 유행하는 SNS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 SNS 중에 거의 전 세계 10억 가입자를 갖고 있는 SNS가 있죠. 그 SNS가 다른 SNS에 비해서 아주 독특하고 뭔가 획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실제로 거의 10억이라는 사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입자죠. 가입자가 많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사가 뭔가 특별한 제품을 만들었다거나 특별한 뭐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가 실제 참여함으로써 그 사용자들의 생활 패턴, 그 사용자들의 기호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수집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엄청난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는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디지털 경제의 특징이 현재까지 갖고 있는 텍세이션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조세 시스템이 적절하게 과세를 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점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점을 크게 이제 구분을 했죠. 첫 번째가 가치 창출과 과세권 배분이 불일치한다. 실제로 어떠한 나라에서 엄청난 가치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나라에 물리적 사업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 세금을 매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창출되는 것과 과세권이 배분되는 것이 항상 불일치하고 있다라는 문제점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가 아까 이제 잠깐 표에서 보셨지만 공격적인 조세 회피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공격적 조세 회피는 실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유명한 디지털 기업들은 다 하고 있었던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 가지를 막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혹은 프레임을 변경해서 조세 시스템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라는 전 세계적인 이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두 가지 기둥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투 필러 어프로치라고 이제 부르는 해결 방안이 등장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필러 1이라고 하는 기둥 1번이죠. 이것이 가치 창출과 과세권 배분이 계속 불일치하니 새로운 이익 배분 원칙을 세우자라고 하는 것이 필러 1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공격적 조세 회피를 무력화시키려면 글로벌 최저 한세라고 하는 이제 시스템을 들여오는 겁니다. 아까 버뮤다가 이제 법인세율이 0%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아까와 같은 이제 구조를 설립을 해놓으면 실제로 부담하는 세율이 별로 없게 돼요. 근데 글로벌 최저 한세라고 하면 전 세계 어디에다가 법인을 세우고 어디에다가 수익을 모으던 간에 무조건 이 정도 수준의 세금은 내야 해라고 하는 글로벌 최저 한세라는 시스템을 만들므로써 공격적 조세 회피 자체를 무력화시키자라고 하는 두 가지 이제 해결 방안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두 가지 해결 방안은 지금 보시고 계신 이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요. 먼저 2015년 10월 달에 이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던 뱁스 보고서 액션 1이 이제 나왔죠. 그리고 실제로 2016년에 우리나라에서는 법제화가 되면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작성하시고 계시기도 하고 이전 가격 보고서를 쓰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실 텐데 이때 액션 1이 있었습니다. 액션이 총 뱁스 1.0에서는 액션이 1번부터 15번까지가 있었는데 이때 액션 1에 대한 내용이 디지털 경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세분화했다, 좀 더 방법론적으로 구체화시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이제 변곡점이 IF라고 하는 Inclusive Framework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회의체가 생긴 겁니다. 원래 이 회의체가 2020년 1월 27일 프랑스에서 이제 결성이 됐는데요. 이때 당시 참여 국가가 137개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37개국의 우리나라로 치면 기획재정부 장관들이 모여서 이것에 대한 논의를 개시를 한 거죠. 현재는 145개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145개국의 기획재정부 장관들이 모여서 기획재정부가 보통 이제 세법, 그 나라의 세법을
기틀을 잡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45개국의 기획재정부 장관들이 전부 다 모여서 이 뱁스 2.0에 대한 법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개시를 했다라는 것이 특이점이고요. 2021년 7월 1일에 12차 이프 총회에서 필라 1, 2에 대한 중간 합의문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말에 G20 회의가 이제 로마에서 있었죠. 이탈리아 로마에서. 그때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정상회의에서 필라 1, 2 최종 합의문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필라 1, 2에 대한 내용은 이제 OECD 가입 국가 내지는 G20 가입 국가들이 주도적으로 법안을 현재 마련을 하고 있고, 작년 12월에 실제 모델 룰이라고 하는 필라 2에 대한 모델 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이죠. 이제 2월 중으로 그 필라 2 모델 룰에 대한 코멘터리,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구체적인 법안 해석 같은 게 되겠죠. 그것이 현재 나올 예정으로 있고요. 필라 1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내용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제 금년 중에 모델 룰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는 표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발표를 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인데요. 필라 1과 필라 2를 실제 언제까지 법안을 마련하고 언제부터 발효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표에 따르면 2023년부터는 필라 1, 2 모두를 발효시키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 필라 어프로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필라 1의 핵심 내용은 이익 배분 기준, 아까 이제 새롭게 이익을 배분하는 기준을 세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익 배분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리고 무조건 배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과세 연계점이 있는 국가에 배분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해서 넥서스라고 불리는 과세 연계점, 이 두 가지 개념이 필라 1의 핵심 개념이고요. 필라 2의 핵심 개념은 국내법의 기반 규칙에 따르면 소득산 규칙, 그리고 비용공제 부인 규칙, 이 두 가지가 핵심 내용이고요. 그 다음 조약도 마찬가지로 이제 글로벌 최저한세와 연관이 돼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겠지만 전 세계 94개국과 조세 조약을 체결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그 조약 기반에 따라서는 원천지 국가세 규칙을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세 가지 내용이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이제 필라 1에 대한 접근 방식을 먼저 영국에서 내놓게 됩니다. 2019년 5월에 먼저 이 필라 1에 대한 어떻게 소득을 배분을 할 것이냐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영국에서 안을 내놓는데요. 적용 대상은 이제 소셜 미디어 플랫폼, 검색 엔진,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같은 대표적인 디지털 기업들이 되는 겁니다. 이익 배분 근거는 이제 사용자가 많을수록 가치 창출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익 배분 근거로 삼고, 이익 배분 방법은 사업체 잔여이익 일부를 사용자 활동 가치에 기속시키자라고 하는 안을 내놓죠. 그러면 이런 디지털 기업이 가장 많이 있는 기업이 사실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이 이 영국의 안을 그대로 따랐다가는 미국이 실제로 상당량의 과세 소득을 다른 나라에 배분해줘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그대로 받을 리가 없죠, 이걸. 그래서 2019년 5월이면 당시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가 아직 이제 유지됐을 때인데, 그때 미국에서 이제 카운터 안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적용 대상은 디지털 기업만으로 하지 말자. 미국이 전 세계적인 이제 소비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소비 산업에 이걸 다 확장을 하자라고 하면 자기들이 다른 나라로 배분해준 필라 1을 통해서 배분해준 소득을 다시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그리고 이제 이익 배분 근거와 이익 배분 방법도 달리 하자라고 하는 이제 안들이 충돌을 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세 가지 방법론이 OECD에서 통합접근법으로 제안이 돼서 2020년 1월 말 이프 발표한, 이게 이제 청사진입니다. 이때 당시 블루프린트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적용 범위는 디지털 기업도 하지만 일부 소비재 산업에 하자. 그래서 휴대폰, 가전, 자동차, 제약, 화장품에 이제 확대를 해서 제안을 하고, 모든 소비재 기업에 하지는 말자라는 거죠. 그리고 단 이제 B2B 사업이나 광업, 농업, 원재료 판매, 금융, 운송업 같은 이제 업종은 제외를 하자라고 해서 규모 기준, 글로벌 총 매출액, 대상 사업 총 매출액, 이익률, 이제 배분 대상 초과의 합계 기업 규모,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필라 1의 최종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2021년 이제 10월 말이 됐죠. 이때 G20 정상회의에서 이 모든 내용이 다 사인이 난 거죠. 그래서 적용 대상은 연결 매출액 200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7조 원 정도의 연결 매출액이 발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연결 매출액이 27조 원뿐만 아니라 그 연결 이익률이 10% 이상 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 정도 규모의 연결 매출액,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의 10%면은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익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디지털 기업들이 상당히 이 정도 수준의 이익률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 적용 대상을 고려했을 때 대한민국 기업 중에서는 필라 1에 해당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세 연계점 같은 경우는 아무 나라에나 배분을 해주지 말고 이 정도 기준을 맞추는 국가에만 배분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넥서스 과세 연계점의 개념인데요. GDP가 국내 총생산이죠. GDP가 400억 유로를 초과하는 좀 큰 나라들의 경우, 경제적으로 좀 큰 나라들의 경우에는 100만 유로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면 넥서스가 있는 걸로 보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굳이 거기에다가는 배분을 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GDP가 400억 유로 미만일 경우에는 25만 유로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면 과세 연계점이 있다라고 이제 보자고 한 거죠. 매출 귀속 기준은 당연히 이제 기업 매출이 재화 서비스가 사용 소비되는 최종 시장 소재국으로 귀속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특수한 거래에 대한 기준은 추후 정립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익을 이제 배분을 해줘야 되니까 배분을 하게 될 과세 소득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세 소득의 결정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아직 OECD의 모델 룰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내용상 일부 개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2021년 10월 말 G20 정상회의 시점에 확정된 과세소득 결정의 과정은 일단 세전이익을 확보를 하죠. 그리고 조정을 거칩니다. 조정의 대표적인 항목은 4가지 정도를 들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이제 법인세 회계를 할 때 발생하게 되는 영구적 차이, 감가상각비와 같은 일시적 차이 말고요. 영구적 차이는 조정을 하자. 그리고 법인세 비용을 낸 것들은 다시 환입을 시키고요. 주식 배당 양도 같은 손익, 그리고 벌과금이나 송금물산 항목들을 다 조정을 해서 과세소득을 결정을 하되 구분 손익은 쓰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구분 손익을 괜히 하게 되면 또 다른 이제 조정 과정이 들어가니까 구분 손익은 하지 말자는 거고요. 손실도 역시 이월이 가능하고요. 이제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개념이 어마운트 A라는 겁니다. 이 어마운트 A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뒤에 사례를 보시면 되는데, 먼저 사례를 살펴보기 전에 이 배분 총량 어마운트 A의 25%를 배분한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고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가 이제 왼쪽에 하나의 바가 보이실 텐데요. 이 바가 지금 글로벌 총 매출, 그러니까 글로벌 연결 매출이 1000이 발생한다고 본 거죠. 그리고 그 중에 700이 원가다라고 하면 글로벌 연결 이익은 300 정도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300 중에 통상이익과 초과이익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이익은 우리 이전 가격 분석을 해보신 기업 담당자분들께서는 금방 감을 잡으실 텐데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이제 과정을 거쳐서 비교적 쉽게 산출이 되는 이익입니다. 그래서 그 통상이익을 만약에 100이라고 본다면 글로벌 이익 중에 통상이익 100을 제외한 나머지 200이 초과이익이 되는 것이고요. 그 200의 초과이익 중에 25%, 그러니까 그 50이죠. 그 50을 재배분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넥서스가 있는 국가에만 배분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컨트리 1, 2, 3가 있는데 컨트리 1에서는 매출 100만 유로가 발생한다. 2에서는 400만 유로, 3에서는 80만 유로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컨트리 3는 넥서스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배분하지 않는 거고요. 이 50의 초과이익의 25%를 컨트리 1과 컨트리 2의 매출액 비율로 배분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필라 1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내용이 어마운트 A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이 사례를 통해서, 이게 조금 다른 사례인데요. 이 사례를 통해서 어마운트 A와 B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노란색으로 보이시는 이제 최종 모회사가 있고요. 그 최종 모회사가 그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라는 업체를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컨트리 1에 모회사가 있고 컨트리 2에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리 3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죠. 그러나 그 회사에는 컨트리 3에는 법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페어런트 컴퍼니, 그러니까 모회사는 모든 무형자산을 개발 소유하고 있고 컨트리 2에 소재한 자회사는 그 지역 내에서 마케팅 판매 활동을 수행하되 컨트리 2뿐만 아니라 컨트리 3에도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리 1에서는 한 1000 정도의 연결 매출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컨트리 2에서는 매출이 200, 컨트리 3에서는 100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넥서스가 셋 다 있다라는 가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실 때 현행 이전 가격 법률상으로는 컨트리 1에서는 이제 아까 300의 연결 이익이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컨트리 2가 발생한 이익을 차감한 나머지 잔여이익인 290의 과세소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컨트리 2에서는 200의 매출액이 발생했는데 그 200의 통상적인 이익률을 5%라고 가정을 하면 10 정도의 과세소득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컨트리 3에서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과세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세소득은 없었죠. 그러나 이 필라 1을 사용을 하게 되면, 적용을 하게 되면 컨트리 2에서는 아까 현행 T필러에서 200 곱하기 5%를 했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게 어마운트 B거든요. 근데 어마운트 B는 그냥 일괄 3%를 적용해 버리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이전 가격 분석할 필요도 없고 그냥 컨트리 2와 같은 지역에서 마케팅 내지 판매 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면 3% 정도면 적정하지 않나? 라고 일괄 적용하자 라고 하는 것이 어마운트 B입니다. 그래서 필라 1에 따르면 컨트리 2는 10의 과세소득을 발생시켰다가 이제 6밖에 발생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컨트리 3가 가장 특이점인데 컨트리 3에서는 이제 세금을 납부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은 과세소득이 없다가 이 나라한테 초과이익이 아까 이제 글로벌 초과이익이 300 중에 이제 100 정도가 빠지면 나머지 200, 통상이익을 100이라고 봤죠. 그래서 200의 25%인 50만큼을 그냥 배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리 3에 50의 과세소득이 배분되는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컨트리 1에서는 그 둘을 제외한 244만큼이 배분이 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마운트 B에 대해서는 아직 이 어마운트 B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논의를 해서 결론을 도출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 부분이 워낙 논란거리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나온 논의된 안만 살펴보면 이제 이 어마운트 B를 도입하자고 하는 배경이 필라 1이라는 이 과정 자체가 워낙 복잡한 과정이다 보니까 납세자들한테 행정적인 부담을 줄여주자. 그리고 TP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가들도 분석이나 과세의 어려움을 좀 줄여주자라는 도입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일괄적으로 무언가를 한 나라에 적용해버린다는 것이 사실상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이제 수행기능, 부담위험, 사용자산을 봤을 때 이런 수준의 내용을 갖고 있다면 적용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은 아니고요. 재화의 수입, 재판매, 계약 협상, 물류, 마케팅 기능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제한적인 위험을 부담하고 그 다음 사무실, 창고 등 시설 리스 또는 소유, 제한적인 수준의 재고 위험, 고객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적용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OECD 워킹 파티 6와 FTA에 있는 맵 포럼에서 이 내용에 대한 그 논의를 지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마운트 A를 캡으로 제한하자라는 내용도 확인을 하셨고, 그러면 이제 소득을 재배분하는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쟁 해결들이 절차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마운트 A와 관련된 모든 이슈는 의무적이고 강제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조정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필라 1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아직까지
모델 룰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더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이시는 국가별 단독과세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아까 모두에 설명드렸던 그 유튜버들한테 매기는 이제 간접세 같은 디지털 서비스세 같은 세제를 이미 도입한 국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이제 국가들이 2018년부터 디지털 서비스세라는 명목으로 지금 이런 국가별 단독과세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필라 1이 적용되면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는 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나라들이 또 다 G20이나 OECD 가입 국가들이다 보니까 필라 1을 시행하게 되면 이런 이제 디지털 서비스는 다 폐지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합의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보실 내용은 필라 2고요. 필라 2는 글로벌 최저한세라고 말씀드렸고, 이 글로벌 최저한세는 아까 이제 필라 1이 우리나라 기업 중에 그렇게 많이 해당될 기업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필라 2 같은 경우는 훨씬 그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우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소득 산입 규칙과 비용 공제 부인 규칙이라고 하는 두 가지 규칙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 정확하게 두 규칙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최저한세라고 하는 게 공격적 조세 회피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나온 이제 제도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내용은 현재 이번 달에 법 해석까지 현재 모델 규정 해석이죠. 모델 규정 해석까지 현재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소득산입 규칙은 이제 모회사가 자회사가 있다라고 할 때, 모회사는 정상적인 세율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자회사가 좀 너무 낮은 세율을 내고 있다, 저세율 국가에 있다라고 할 때 적용하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그 최저한세라고 하면 그 최저한세율이 도대체 몇 퍼센트냐가 이제 궁금하실 텐데, 이 부분은 이미 15%로 다 합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에서 만약에 실효세율이 15% 미만이다라고 한다면 그 15%에 미달되는 그 차액분만큼을 모회사에다가 과세권을 준다는 뜻입니다. 비용공제 부인 규칙은 정확하게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모회사가 오히려 저세율 국가에 있다면 역시나 최저한세율의 그 차액분만큼을 자회사가 소지하고 있는 국세청에게 과세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산입 규칙과 비용공제 부인 규칙 두 가지 내용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규칙이 돌아가게 되면 결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엔티티를 두고 프레임을 짠다 하더라도 무조건 15%만큼의 그룹 차원에서 15%만큼의 세금은 무조건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있는 또 한 가지의 개념이 원천지국 과세규칙입니다. 이 원천지국 과세규칙은 아까 보셨던 이제 소득산입 규칙, 비용공제 부인 규칙과는 별도로 본사와 지사 간에, 본사와 자회사 간에 사용료나 이자 같은 방식으로 소득을 주고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아까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은 원천세를 부과를 하게 되죠.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 사용료나 이자를 송금을 할 때 원천세를 떼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 원천세는 당연히 양 국가 간에 체결되어 있는 조세조약에 따르겠죠. 그런데 그 조세조약이 아까 공격적 조세 피해 사례에서 보셨다시피 IRD와 같은 EU 국가 안에 있으면 이건 서로 매기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 있다 하더라도 최저한세율 9%에 미만하게 되면 역시나 그 차액분만큼은 상대 국가에 과세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득 항목이 사용료나 이자와 같은 소득에만 한정된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원천지국 과세 규칙 때문에 결국은 필라2의 적용이 경우의 수가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세부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사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용 대상은 직전 4개의 사업연도 중에 2개 사업연도 이상의 연결 매출액이 아까보다 훨씬 적은 7.5억 유로, 그러니까 1.1조 원 정도죠. 1조 원이라고 일단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정도를 초과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에게는 적용이 된다. 그러면 이 적용 기준을 보셨을 때 떠오르시는 이제 규정이 하나 있으실 텐데요. 국가별 보고서입니다. 현재 국가별 보고서 12월 말 제출 의무 혹은 납세 기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노티피케이션을 해야 되는 의무,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신다면 현재 국가별 보고서를 적용하고 있는 적용 대상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가 만약에 국가별 보고서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필라2에는 해당이 된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지금 이제 소득산입 규칙의 경우는 7.5억 유로, 그러니까 역시 이제 1조 원이죠. 1조 원 미만의 다국적 기업에 적용 가능하고요. 다만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최종 모회사인 연금펀드, 투자펀드와 같은 내용들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소득산입 규칙, 비용공제 규칙은 아까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렸고요. 원천지국 과세 규칙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최저한세라고 하는 15%를 그럼 어디에다 부과할 것이냐라는 이제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 이 필라2 소득 혹은 글로비 소득,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이름들이 붙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득을 일단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소득을 계산해서 거기에다가 최저한세율인 15%와 그 나라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세율, 저세율, 예를 들면 7, 8% 정도의 저세율을 부담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차액분인 7, 8% 정도의 세금을 상대 국가에다 이제 부담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글로벌 최저한세의 핵심 내용인데, 그 소득을 계산할 때 실질 기반 적용 제외라는 규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질 기반 적용 제외는 뭐냐면 실제 그 나라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진행하느라 들어갔던 이제 유형자산도 있을 것이고 급여도 지급을 했을 것이고라고 한다면 그 부분만큼 빼주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질 기반 적용 제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제 실효세율 계산과 필라2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이제 모델룰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모델룰 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회계상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증가 조정을 하고요. 증가 조정의 대표적인 내용은 이제 세금을 납부했다면 그 냈던 세금은 다시 이제 환입을 시키죠. 그리고 불법 지출 마찬가지고요. 일정액 이상 벌금 같은 것들도 설령 냈다 하더라도 다시 증가 조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감소 조정은 일단 배당이 있다면 배당은 감소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증감 조정들이 들어갑니다. 이 중에 조금 이제 주의를 하셔서 보셔야 될 것이 CFC인데요. 이제 CFC, 현재 우리 회사가 CFC 특정 외국 법인에 대한 뭐 유보소득, 뭐 간주 배당, 뭐 이런 내용인데, 현재 우리 회사가 CFC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 이 필라2와 겹칩니다, 사실은. 이미 CFC로 우리는 이 원천세를 다 납부를 하고 있는데 이 필라2로 인해서 또 다른 세금을 또 부담해야 되느냐라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사실 이 모델룰 제정 과정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CFC 쪽에 할당된 이익 손실은 빼자라고 하는 이제 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분법 이익 손실 마찬가지죠. 그리고 지분의 공정가의 회계에 대한 미실현 이익 손익도 다 조정을 하고요. 근데 그 외에 다수의 조정 항목들이 여전히 또 논의가 되고 있고요. 이 내용들은 실제 법안이 나오면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소득이 계산이 됐다면 아까 말씀드린 실효세율,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자회사가 예를 들어 베트남에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 나라에서 실제 내고 있는 실효세율이 얼마냐를 계산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필라2 소득 손실을 납부한 세금으로 나누면 그것이 실효세율인데, 그 납부한 세금 대상조세라고 부릅니다. 그 대상조세 역시나 증감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필라1 관련된 세금 같은 것들도 다시 증가를 시키고요. 감소 조정은 필라2 순소득 계산 시 제외되는 소득과 관련된 세금, 그 다음에 다른 구성기업에 할당되는 소득에 대한 세금 등도 감소 조정을 해서 실제 납부세액이 나오게 되고요. 그 둘을 나눈 것이 실효세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효세율이 만약에 15%보다 높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최저한세에서는 빠지는 거고요. 15%보다 더 낮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차액분만큼을 상대 국가에다가 납부를 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국제 해운 소득은 제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이제 해운 기업이나 톤세를 적용하고 있는 국제 해운 소득은 제외가 되고요. 그다음 커먼 어프로치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필라2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이제 그 나라 해당 국가에서 세법을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나라가 이 필라2에 대한 세법을 제정하지 않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반드시 도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국제법이라는 건 강제법이 없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도입해야 되는 것은 아니나 만약에 상대 국가에서 도입을 했다면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라는 것이 커먼 어프로치입니다.
145개국이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필라2의 사례를 보시면 이제 글로벌 최저한세율인 15%와 계산해낸 실효세율을 차액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효세율이 15%보다 높다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일단 필라2에는 해당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실효세율이 15% 미만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증감 조정을 통해서 나온 필라2 소득 그리고 실질 기반 조정 제외 카브 아웃이라고 불렸던 그 부분을 곱해서 나온 필라2의 추가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톱업 텍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톱업 텍스가 나오면 이 이제 실제 어떤 식으로 부과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표들인데요. 해외 소재 자회사가 저율과세되는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해외 소재 자회사가 실효세율이 10%라고 만약 계산됐다고 치죠. 그러면 15%보다 당연히 낮죠. 그리고 필라2 순소득을 계산해 놓은 결과가 100이라고 보면 15-10% 5%가 되겠죠. 그래서 필라2 순소득인 100에다가 곱한 5만큼을 실제 최상위 모회사가 한국국세청에 납부를 하게 되는, 실제 저세율 국가는 베트남인데 한국국세청에 납부를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한국이 만약에 이 필라2에 대한 법안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한국의 차상위 자회사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저세율 국가가 있는 회사가 이제 손자회사라고 가정을, 이게 두 번째 사례죠. 그래서 그 실효세율 10% 똑같고 필라2 순소득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 톱업 텍스인 5만큼을 만약에 한국에서는 필라2에 대한 법안이 없다라고 한다면 차상위 자회사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공제 부인 규칙은 정반대의 사례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보셨던 것이 자회사가 저세율 국가라고 하는 경우고요. 지금 보시는 경우는 모회사가 실효세율이 10%입니다. 그래서 15%에 미달하죠. 그래서 필라2 순소득이 역시 100이라고 칠 때 이제 상대 국가에다가 배분을 해줘야 되는데 자회사가 하나밖에 없다면 아까 사례처럼 모회사한테만 부과를 하면 되는데 이 경우는 비용공제 부인 규칙이죠. 그래서 소득상익 규칙과 정반대 개념이니까 그러면 자회사 A, B, C에 배분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분배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만은 현재 모델 룰상에서는 매출액 기준으로 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보셨던 이제 원천지국 과세 규칙의 경우는 9%가 최저한세율이고 거주지국의 적용세율이 예를 들어 2%라고 보죠. 그래서 적용 예를 보시면 자회사가 이자 소득에 붙이는 명목세율이 10%예요. 그리고 그 이자 소득의 80%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국의 실효세율은 2%죠. 그러니까 9%에 미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국에서 가국으로 이자를 100을 지급한다고 할 때 가국에서는 2%만의 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나국에서는 아예 명목세율이 3.5%예요. 라고 한다면 9%라는 최저한세에 봤을 때 둘 다 미달하죠. 그래서 그 차액인 3.5만큼의 톱업 텍스를 원천지국에다가 추가과세할 수 있도록 해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델링 툴을 잠깐 소개를 드리죠.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제 필라 1, 2에 의해서 나온 여러 가지 이제 그 결과들이 과연 우리 기업 그룹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한 수많은 질의사항을 저희는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나의 모델화 시켜서 저희가 분석해 드릴 수 있는 툴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필라 1 모델링 툴과 필라 2 모델링 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링 툴은 현재 빅4 회계법인 중에 현재 EY에서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식화된 결과물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예시일 뿐입니다만은 일단 보시면은 이 필라2를 적용했을 때 결국은 톱업 텍스의 총액이 어느 정도가 나올까를 일단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그 금액들이 어느 나라에 얼마만큼 배분이 될 것인가, 어느 나라가 뺏기는 입장이고 어느 나라가 추가로 과세가 되는 입장이고, 즉 혹은 어느 나라 때문에 결국 가장 많은 이런 톱업 텍스가 발생하는가까지 구체적인 툴로서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분석을 할 때 들어가는 인풋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풋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확도는 올라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링 툴 자체가.
그러나 현재 국가별 보고서를 작성하시고 계신 기업이라고 한다면 아주 간단하게 바로 하이 레벨 상으로서 분석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내용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필라 1, 2에 대한 내용, 그리고 디지털 조세에 대한 내용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계속 법안이 준비되어 나올 것입니다만, 하나의 특징은 이 세법은, 이거와 관련된 필라 1, 2에 관한 세법은 우리나라가 한국의 상황을 적용하여 독특하게 제정할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델 룰이 나오는 이유가 그건데요. OECD와 G20에서 현재 모델 룰을 내놓는 이유는 아까 커먼 어프로치와 같이 이 법안을 만들면 반드시 그 모델 룰을 따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만이 독특하게 무언가를 적용하는 법률은 나오기 힘들다라는 점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OECD에 있는 이제 세제실의 한 국장님은 이제 전 세계의 텍스 플래닝의 종언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이 디지털 경제 하에서 어떤 세수, 어떤 이제 기업의 부담들을 초래하게 될지는 아직 뚜껑이 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상당한 많은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에 대한 자문을 해드릴 준비는 저희가 충분히 해나가고 있고, 저희가 이제 전 세계 고객사들을 상대로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데이터망 안에서 자문이 가능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만 시간 맞춰 드리고요. 자료나 추가적인 질의사항은 저희가 나중에 또 계속적으로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저희 개정세법 세미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